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35번째 시간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급 통계라고 해서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컨조인트, 다차원 척도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판별 분석을 살펴봤는데 판별 분석까지는요, 해석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군집 분석 이후에는 별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집 컨조인트 다차원 척도법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통계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다차원 구조방정식, 소위 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셈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 있죠. 거기는 구조방정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차원 척도법까지만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집 분석의 개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조사 대상, 즉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 대상들을 동질적인 군집으로 묶어주는 다별량 통계 기법이다. 동질적인 군집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에 사용하는 그런 군집 분석, 그런 분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요, 변수 자체를 묶는 거죠. 그런데 군집 분석은 조사 대상, 즉 표본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 분석은 기존에 구분되어 있는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찾는 분석인데 반해서 군집 분석은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특성의 대상끼리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별 분석은요, 미리 집단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 분석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귀하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하의 성명은,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나이는, 귀하의 소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독립 변수들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설문으로 구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구분하는 명목척도로 된 설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판별 분석인데요. 군집 분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군집 분석은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집단을 구분하는 거고요. 판별 분석은 설문을 통해서 먼저 집단이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설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미 기존에 집단이 구분되어 있던 간에 먼저 집단이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간 거리로 유사 브랜드를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티코하고 그랜저가 가깝냐 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유사 브랜드를 구분하는 건데 반해서 군집 분석은 어떤 특정 브랜드, 즉 유사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집단을 구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 분석하고 여타의 이제 분석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군집 분석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군집 분석을 활용하는 활용 방안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군집 분석의 개념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군집 분석의 활용 방안, 그래서 유사한 특성들을 군집으로 묶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세분화에 활용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활용 방안이고요. 두 번째 활용 방안 보면은요, 그 이학식 교재, 이학식의 SPSS 교재를 보면 유사 브랜드끼리 집단을 묶음으로써 그 경쟁 분석에 활용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브랜드끼리 묶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케이스, 즉 표본끼리도 묶을 수 있으니까 브랜드끼리도 쉽게 묶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브랜드끼리 묶으려면 설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쵸, 이학식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식 교재 활용 방안 두 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대상을 이렇게 동일질 집단의 대상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정답인데 브랜드를 묶는다 그랬어요. 브랜드를 묶어가지고 경쟁 분석에 활용한다라고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묶나요? 어떻게 설문을 구성을 하면 브랜드끼리 묶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문을 귀하는 특정 브랜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은 유사한 브랜드를 좋아하는 특성의 대상들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대상을 묶는 겁니다. 즉 표본을 묶는 거지 브랜드를 묶는 건 아니거든요. 브랜드를 묶으려면 어떻게 설문을 가져가야 되나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설문을 가져가야 브랜드끼리 묶을 수가 있는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설문이 아니어도 다른 여타 방법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브랜드끼리 묶을 수가 있는지 그거 예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이학식 교수가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전수 종속변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대상끼리 묶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매트릭 척도로 측정된 거리값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분석은 무조건 표본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본의 정규성, 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표본이 많아야 되는데 많아서 이 군집 분석만큼은요 표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집단 구분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이 딱 2명이에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죠. 그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표본이 적을수록 집단 구분이 더 수월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간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척도점을 높여야 돼요. 고정총합법 즉 100점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점 척도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뭐 2점, 3점, 4점, 2점, 3점 이렇게 되겠죠? 다 고만고만하죠. 이러면은 집단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척도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총합법 100점을 주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점, 80점, 빵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10점, 20점, 70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교재 보면 이학식 교재인가 그럴 거예요. 이학식 교재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고정총합법을 비율 척도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얼핏 보면 비율 척도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 나는 20% 좋아한다, 80% 좋아한다. 퍼센테이지 자체가 이게 비율 척도죠.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고정총합이 비율 척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율은 절대값의 비율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이 고정총합에서 100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비율값인 20%, 80%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만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 척도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이군희 교재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군희 교재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딱 보면 벌써 통계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딱 받아요. 책을 보면.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 간의 단위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측정값을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변수 2개를 가지고 집단을 묶는다라고 하면 이 변수의 단위는 이렇고 저 변수의 단위는 저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집단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의 단위를 통일시키는 표준화 값을 가지고 그 집단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방법은 계층적 군집이 있고 비계층적 군집화가 있습니다. 통상 이 워드법 계층적 군집화로 워드법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민스법을 사용을 합니다. 워드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집단이 몇 개로 묶일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단이 3개로 묶인다라고 워드법을 통해서 나왔으면 이 3개의 군집 씨앗을 여기다 던져가지고 다시 한번 묶어봐라 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워드법을 통해서 먼저 집단이 몇 개로 구분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 나왔던 집단 수를 다시 군집 씨앗으로 던져줘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방법을 취해요. 이렇게 해서 보통 2번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완전히 또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분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군집을 구분하는 거죠. 집단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됐다. 그러면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하면 그 3개의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검증 방법으로 분산 분석을 한 번 더 실시를 합니다. 통상 논문 쓸 때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는 그 분산 분석으로 최종 검증한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이고요. 먼저 계층적 군집화에서 군집이 어떤 식으로 묶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군집이 묶이는 방법에 따라서 단일결합, 완전결합, 평균결합, 워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마케팅 관리론 교재, 마케팅 조사론 교재에 없으면은 그냥 스킵하겠는데 이게 있어요. 그것도 이학식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이 묶이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결합법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최단거리가 BC가 먼저 최단거리죠. 그 다음에 DE. 그래서 BC가 묶이고 그 다음에 DE가 묶이겠죠. 그런 다음에 ABC가 묶일 것이냐 BCDE가 묶일 것이냐 이겁니다. 먼저 ABC의 최단거리는 요거죠. BCDE의 최단거리는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ABC가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묶이게 된다. 요 얘기가 단일결합법이고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완전결합법은요, 예,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먼저 이 BC가 묶이고 DE가 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C의 최장거리는 여기죠. 그 다음에 BCDE의 최장거리는 여기죠. 따라서 ABC가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묶인다. 요게 완전결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결합은요, 예, 그 거리의 평균값을 가지고 예, 그 군집을 묶게 됩니다. 먼저 BC가 묶이고 DE가 묶입니다. 그런 다음에 ABC가 묶일 거냐 BCDE가 묶일 거냐 이 얘기인데 먼저 B와 C의 평균값 여기죠. 그렇다면 ABC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BCDE 같은 경우는 BC의 평균값은 여기죠. 그 다음에 D와 E의 평균값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BC의 평균값은 2.5고 그 다음에 BCD 그러니까 DE의 평균값은 요거예요. 여기 5.5 플러스 7 나누기 2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죠. 예, 6점 얼마 되겠습니다. 그러면 BCDE의 평균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즉 3.5만큼이 되죠. 예, 1, 2, 3, 3.5 정도가 3.75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결합법은 ABC가 묶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평균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워드법입니다. 예, 이거는 분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를 할 때 보면 모든 값은 다 분산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따라서 이 워드값도 마찬가지로 이 워드법도 분산값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BC가 묶이고 DE가 묶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C가 묶이고 DE가 묶인 다음에 이게 ABC가 묶일 거냐 아니면 BCDE가 묶일 거냐 이거를 보는데 자, 먼저 ABC의 거리는요. 여기 A, B, C 세 개의 평균값 여기 A, B, C 세 개의 평균 그리면 0 더하기 2 더하기 3 나누기 3 하니까 여기쯤 되겠죠. 요게 1.67입니다. 요 평균값이 1.67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0 빼기 1.67의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1.67의 제곱, 3 빼기 1.67의 제곱, 예, 요렇게 되죠. 그러면 A, B, C 요 세 개의 거리는 4.66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C, D, E의 거리. 자,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5.5 더하기 7 나누기 4 그러면은 여기 어디쯤 될 겁니다. 여기 어디쯤 된다라고 하면 4.375 여기 값이 4.37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 빼기 4.375, 3 빼기 4.375, 5.5 빼기 4.375, 7 빼기 4.375 하게 되면 이 평균 거리는 15.46이 나와요. 따라서 ABC의 워드법에 의한 거리는 4.667이고요. BCDE의 워드법에 의한 거리는 15.67이 나옵니다. 그래서 ABC가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워드법에 의한 군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층적 군집하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통상 군집 분석을 할 때 이 워드법을 가지고 군집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결과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요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학식의 SPSS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그거 살펴보기 전에 계층적 군집화의 단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대상이 어느 군집에 소속되면 더 이상 다른 군집으로 이동될 수가 없다. 요게 계층적 군집화의 단점입니다. 반대로 이 비계층적 군집화 같은 경우는요. 한 대상이 어떤 케이스가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더라도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집단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비계층적 군집화 즉 K민스법의 특징인데
반대로 계층적 군집파는요, 한번 소속되면 더 이상 딴 데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외값, 즉 아웃라이어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가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완전결합법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 완전결합은 최장거리를 가지고 군집을 묶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라이어가 하나 더 있게 돼 버리면은 최장거리 값이 엄청나게 길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계층적 군집파의 단점인데, 반면에 이제 K-민스법, 즉 비계층적 군집파의 단점은 뭐냐? 예, 군집의 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개 군집으로 묶일지를 알고 있어야 그 제대로 된 군집 씨앗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워드법으로 군집수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때 군집이 세 개로 묶이는구나 라고 이제 파악이 되면 그때 K-민스법에서 군집 세 개를 던져줘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라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식의 SPSS 교재 사례에 10명의 판매 사원을 사교성과 직무 능력으로 구분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교성은 이렇게 나오고 직무 성적은 이렇게 나와서 군집 분석을 했더니 수직 고드름 도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덴드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장님이 아닌 이상 이거 해석만 하면 됩니다. 딱 보니까 군집이 이렇게 묶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덴드로그램인데 딱 보니까 4번, 6번, 5번이 4번, 6번, 5번, 2번이 군집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3번, 7번, 8번이 또 다른 군집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9번, 10번, 1번이 또 다른 군집으로 묶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8번, 7번, 3번이 묶이죠. 5번, 6번, 4번, 2번이 묶였죠. 10번, 9번, 1번이 묶였죠. 예, 똑같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장님이 아닌 이상 이걸 보고 해석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군집화 일정표를 보면은 그러면 몇 번 케이스가 어떻게 순서대로 묶였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제1단계에서 4번하고 6번이 묶였어요. 4번, 6번이 묶였어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4번, 6번, 5번이 또 묶입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이 묶였어요. 예, 9번, 10번 묶였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7번이 또 묶였어요. 그러니까 3번하고 7번이 또 다른 군집으로 묶였죠. 그 다음에 2번이 4번 군집 집단에 묶였습니다. 즉 2번이 4번 요 군집 집단에 이렇게 묶였어요. 그 다음에 3번이 8번에 또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 3번에 묶인 거죠. 예, 그러니까 8번이 또 3번에 묶이고, 그 다음에 1번이 또 9번 군집 군단에 묶였습니다. 예, 90이 묶여 있는 거기에 1번이 또 묶였어요. 이렇게 해서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이 3번에 묶이게 되는데, 즉 2번하고 3번하고가 묶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집단하고 요 집단이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460에서 즉 개수가, 여기서 개수가 460에서 750 거의 더블로 팍 뛰죠. 그리고 또 1번까지 묶게 되면 요 두 번째 군집까지 묶게 되면 2197까지 팡 뛰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개수가 이렇게 팡 뛴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군집을 깡짜로 묶으려다 보면 이렇게 개수가 팍 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라 라는 게 이 군집화 일정표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군집화 일정표를 보면 어떤 케이스들, 즉 어떤 표본이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묶였는지가 나오는 게 요게 군집화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군집화 일정표에서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묶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K-민스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요거는 워드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요거는 K-민스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군집에 묶었습니다. 예, 첫 번째 케이스는 군집 1에 묶였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군집 2에 묶였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군집 2에 묶였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군집 3에 묶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 4번 케이스는 군집 2에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케이스도 군집 2에 묶였어요. 6번 케이스도 군집 2에 묶였어요. 7번 케이스는 군집 3에 묶였어요. 8번 케이스는 군집 3에 묶였어요. 9번 케이스는 군집 1에 묶였습니다. 10번 케이스는 군집 2에 묶였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민스법에 의해서 이제 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보면 각각의 케이스, 즉 각각의 표본이 어떤 몇 번 군집으로 묶였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요게 K-민스의 결과고요. 요게 워드법에 의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하고 이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워드법에 의하면은요, 요 10번 케이스가 1번, 9번 집단하고 같이 묶입니다. 그런데 여기 K-민스법에는 보면은요, 요 10번 표본이 1번, 9번 집단에 같이 묶이는 게 아니라 2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2, 4, 5, 6 요 집단에 같이 묶였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럴 경우는 연구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연구자가 여기 요 이 군집하고 이 군집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이 10번 표본이 1번, 9번하고 같이 묶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2, 4, 5, 6번하고 묶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는 요거는 연구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군집 분석의 결과 해석하는 거 지금 살펴봤습니다. 군집 분석의 결과 해석, 예,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군집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군집 분석의 활용 방안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 해석 말고는 딱히 나올 문제가 없겠죠. 예, 그럼 그 결과 해석 군집화 일정표만 잘 이해하고요. 예, 그리고 뭐 수직고드름도표라든가 덴드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K-민스법에 의해서 나오는 집단 구분 결과치라든가 이거는 장님이 아닌 이상 쭉 읽고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래서 제가 군집 분석은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문제를 내려면 뭐 얼마든지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뒤로 가서 이제 뭐 컨저인트 분석도 그렇고 다초원 촉도도 그렇고 그 결과 해석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별 분석까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컨조인트라든가 다초원 촉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